역사에 있어서 사실 관점이라고 하면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니, 역사라는 건 늘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그렇죠. 나오면 그렇죠. 새로운 사료가 나오면 네.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 늘 재해석되는 겁니다. 네. 팩트가 진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가 있지. 딱 여기 진실이 있다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무런 논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아니.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번에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코너입니다. 정치명장 코너.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 그리고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는 정치명장, 정치권에 있는 일들을 요즘 가장 빼어난 언어로, 엣지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신 두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부사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장윤선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신영 기자와 함께 예. 지금 이슈들 좀 우리 신영 기자가 좀 던져주시면 이 두 분이 조금 재미있게 풀어주시지 않을까. 정치 명장 두 분께 네. 현안 이슈 그냥 여쭤보는 건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공천 작업 여야 다 마무리 단계잖아요. 네. 물론 끝까지 시끄럽습니다만 현 시점 마무리 단계 시점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번 공천의 최대 수혜자와 피해자가 누구인가? 수혜자와 피해자. 네, 여야 한 분씩 제가 꼽아달라고 했는데 네. 먼저 이재명 부사장이 꼽으신 이번 공천 최대 수혜자 예. 여당은 누구고 야당은 누굽니까? 여당은 제가 장제원 의원을 뽑았고요. 수혜자. 예, 수혜자로요. 네.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뽑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수혜를 입었나요? 이번 공천에서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저는 이재명 대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혜 아니고 수혜 맞죠? 수혜, 예. 네, 수혜자. 예, 가장 큰 얻은 게 많다. 가장 큰 이득을 봤죠. 그야말로 이재명의 의안, 이재명을 위한 공천을 완성지으면서 네. 명실상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다.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냈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공천을 통해서 몇 설 얻든 간에 네. 그 이후에 민주당은 그 이전의 민주당과 달라졌다. 좀 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은 왜 수혜자예요? 매우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네. 장제원 의원이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언론 크게 이제 인터뷰가 됐는데 내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당이 어떻게 쇄신을 말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역설적으로 얼마나 국민의힘의 희생이 없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희생을 돋보이도록 이번 국민의힘 공천이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딴 사람이 희생을 하나도 안 하니까 희생이 너무 장제원만 없다 보니까 돋보인다? 현역 불패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장제원 희생이 원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 내지는 당 대표의 측근들이 공천에서 희생하는 건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공천에서는 어쨌든 이제 쇄신이라는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려면 먼저 당 대표나 대통령의 측근부터 사실은 낙천이 돼야만 그 다음에 이제 네.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너무 국민의힘에서 현역 불패다 보니까 오히려 네. 장제원 의원의 희생이 굉장히 돋보이는 역사적 결과를 가져왔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당의 공천이 거의 끝나가는데 네. 결국 이번 공천을 보면서 네. 두 양당 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잘못된 시스템이 공천을 통한 정치 쇄신 약속을 허구로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당 모두. 예. 근데 장제원 의원의 희생이 사실은 당연한 걸 수 있는데 훨씬 빛났다. 그래서 수혜자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희생이 돋보여 그러니까 장제원이 얻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싶기도 해서요. 그 희생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희생을 했으면 사실은 그 중에 원오브 댐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게 별게 아니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공천이 끝나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할 때 장제원 의원이 희생했다는 것만 남은 거죠. 희생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역설 얘기를 드린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나중에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으로 다음 선택을 할 때 굉장한 자산을 얻게 된 거죠. 명분이 늘 생겼다. 정치인은 희생을 통해서 자기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네, 네, 네. 굉장히 큰 자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장재원을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 수혜자라기보다는 그냥 희생된 좀 억울한 아니, 사람 이런 근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 정치권의 그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희생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예. 장제원 의원을 대신해서 그 지역에 공천을 받은 분은 예. 장제원 의원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이고 형님이 운영하는 동신대학 교수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분이 다음에 너 비켜 하면 비킬 수 있는 분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장제원 의원의 희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재명 부사장님의 그 맥락을 이제 핵심은 양당 모두 어쩌면 이렇게 감동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리고 결단도 없고 그냥 오로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의 파이를 넓히기 위한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뭐 이런 식의 공천을 한 거냐. 네. 좀 이건 너무 여야 모두 심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너무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니 저도 같은 마음인데 아, 이재명 네. 대표가 수혜를 제일 많이 본 건 맞나요? 민주당에서? 그 저는 수혜라기보다는 사실 말씀이 맞죠. 이재명 대표하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야. 그리고 당원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처럼 뭐 15%, 15점의 어떤 당 기여도 점수를 가지고 체크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사실에 부합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맞지만, 근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대체로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친밀성을 강조하거나,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편에서 활동했던 변호사, 뭐 김용 전 원장, 네. 뭐 부원장의 변호사, 그 다음에 뭐 정진상, 누구죠? 정진상 네네네. 실장의 실장의 뭐 변호사. 저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대거 공천을 이제 많이 받았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은 맞긴 한데 뭘까 이런 의혹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고 그게 이제 당원의 선택이고 국민의 선택이고 여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만 이 경선에는 참여할 수 있고 또 국민의힘 경선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은 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분들의 선택이라고 하니 할 말은 없다만 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이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잘된 공천이라고 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네. 우리 어떤 그럼 지역에서는- 기자님이 꼽으신 수혜 아. 여야 수혜 그리고 원픽 저는 최대 수혜자는 도태우 변호사 같아요. 여당에서?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인데 네. 사실 이분이 탈락할 뻔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분이 살아 돌아오게 된 거고 결국 이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거 안 돼라고 외치고 있고 네. 안철수 의원이 그거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는 수도권에 박빙 지역들이 많은데 2, 3% 표차로 야 이거까지 용인한다면 5.18 폄훼를 도대체 언제까지 용인해야 돼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유권자들이 네. 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대구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이거를 네. 잘된 작은 거라고. 표차율도 이제 승패 그렇죠. 갈리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분은 받았다. 예, 네. 국회의원 돼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네. 때문에 이렇게 수혜를 받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죠, 이분도. 네. 예,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이제 과거에 뭐 음. 탄핵이 잘못됐다, 2020년 총선 때 부정선거다, 5.18 망언,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뭐 일베에서 활동한 등등의 뭐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런 분이 국회로 전체 국민을 대리해서 300명 중에 한 명으로 올라오는 게 맞냐? 이분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게 근데 사실 만약에 아니겠습니까? 이분 공천을 철회하거나 하면 대구 경북의 TK에서 굉장한 반발 심리 같은 게 막 생깁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그걸 걱정하신다고 왜냐하면요. 아까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니 네. TK에도 국민이 있고 음. TK에 계신 학생들도 다 역사 교육을 받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역사 교육을 받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해서 뭐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역사적 사실로 다 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회로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법 중에 하나가 저는 역사 왜곡 금지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독일의 반나치법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말 하면 감옥 가 처벌받아라는 게 분명해져야 사람들이 이런 뭐 때가 되면 아무 때나 그냥 꺼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장치로 쓰게 하는
이런 거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대구에 계신 건강한 시민들은 판단하시겠죠. 예, 그러나 제가 어제 TK 지역에서 민주당을 오랫동안 평생 민주당 활동했던 정치인 두 분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TK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하면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 정치인들 지지해도 사- 아니 아. 정치인들 사이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예? 직장 생활, 뭐 학교, 뭐 사회 이런 데서 그런 인상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인 예, 거죠. 그분들의 예. 주장인 거죠. 그래서 대놓고 지지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그러면 민주당 출신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와서 성공하는 정치 역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잘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역이 좀 어려운 험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뭐 이분이 살아올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전체적으로 중도 국민의힘에는 표심이 좀 예 별로 안 좋을 힘들어졌다. 거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리고 야권에서의 수혜자 원픽. 저는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이 거의 유패 상황이었어요. 예. 작년 겨울만 하더라도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 비판받고 네. 조국은 안 돼. 그리고 조국이 무슨 정치를 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전주 현장도 그렇고 이제 오늘 광주에 가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엄청나게 예, 이제 그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도 표심도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면 그 사실상 정치적으로 유패되거나 된 수준의 사람이 네. 다시 이렇게 날개를 달고 그리고 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른바 진보의 예인선, 뭐 쇄빙선 뭐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메시지가 먹히고 있고 뭐 그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탈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네네.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는 조국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내일 저희가 조국 대표를 또 모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내일 한번 직접 조국 대표가요 이런 거 다 보십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시간이 없을 텐데. 그는 보고 있습니다. 아, 보고 엄마가 있어요? 보고 있다. 예, 아니 다 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 보시고 새벽에 문자 보내십니다. 그 굉장히 성실한 꼼꼼하게 예, 체크하시는구나. 그분은 교수님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학점 다 매겨주시고. 뭐 그건 뭐 너무 당연하겠죠. 뭐로부터의 수혜를 받은 걸까요? 민주당 공천 파동의 수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적. 정부에 대한 비판에 그러니까 수혜를 네. 입긴 입었는데 정치적인 수혜를 입었는데 무엇으로부터 수혜를 입었냐? 저는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실상 그 상태에서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른바 이제 범죄자, 그러니까 그 입시 비리의 어떤 그 사람 있잖아. 왜 법무부 장관도 하고 잘생긴 그 서울대 법대 교수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입시 비리의 범죄자였어라는 어떤 딱지 그런 뭐 이제 혐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살 예정인데 그거는 그렇지 사실 않고 지금도 정치적으로 유효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잘했다면 과연 이렇게 조국 혁신당의 지민 비조 전략이 먹힐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민주당이 질문인 거죠. 민주당이 잘했다면 조국 혁신당은 별로 영향력이 없었을 거다. 뭐 딱 그것도 질문입니다. 예, 그것도 뭐 가능한 설정이긴 한데요. 저는 민주당과 관계없이 조국 전 장관이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정치를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정치적 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 만드는 요소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네네. 뭐 한 말씀 드리면 네네네. 어쨌든 뭐 조국 대표가 내일 오신다니까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 예, 괜찮아요. 말씀하신 수혜자가 맞죠. 정말 큰 네. 수혜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친명계 의원이 이번 경선 결과는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결과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럼 친문들은 머슴인가요? 그러면 친문 진영의 당원들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땐 정말 왜곡된 잘못된 공당 의식이 아닌 거죠. 굉장히 잘못된 의식인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 많은 친문계 그리고 호남이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수혜인데 그래서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범죄자로 낙인 찍힐 뻔했는데 네. 그것이 달라졌다는데 범죄자가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범죄 혐의 자체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국 대표는 법률적으로 해명이 안 되니 비법률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건 존재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공화국에서 법 취지는 존재할 수 없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강자가 됐으니 내가 당선이 됐으니 나는 명예를 회복했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은 겁니다. 내가 집권했으면 나의 부정과 비리를 처벌받지 않는 거죠. 누구도 날 재단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런 점을 네.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분 주장이 이제 뭐 법률적으로 내가 부당하게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법정의 거죠. 심판과 어떻게 네네. 국민의 심판이 같은 선상에 아니, 올릴 수 있어요. 전혀 그럴 수 그렇지 없죠. 않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구분해내야 된다는 네, 점을 맞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고 아니 싶었던 그러니까 거고. 제가 조국 대표를 두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분명 이분은 뭐 법학자니까요. 그리고 이제 형사법 전공, 형법 전공자여서 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본인이 잘못한 대목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당연히 본인은 이제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은 법의 집행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또 쭉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콤팩트하게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슈들에 대하여 똑같은 법의 잣대가 네. 적용이 되고 있냐? 뭐 비밀번호 해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죠.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그 김학의 그 사건 때 그 논란이 됐던 그 변호사들도 지금 다 그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해서 차규근 뭐 이규원 검사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외침이 그럼 틀렸냐 옳으냐 정의의 기준에 맞는 거냐 이런 심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법률의 심판과 사회의 심판은 좀 분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법원 네. 이제 그 법률심만 남았기 남았죠. 때문에 사실심은 끝났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게 된다면 혹여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못 하게 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 정치 활동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 출발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파이가 엄청 커지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을 앞서는 지지율도 나오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조국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려요. 네. 길어지는데 네. 또 그게 걱정스러운 명인이고 겁니다. 명장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왜 조국 대표가 나서서 본인이 이미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이 나서서 그 얘기를 해야 오히려 시민들에게 인식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정치라면 당연히 지지가 따르는 거고 그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지 않지요. 쉽게 얘기해서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받더라도 분명히 저는 장담컨대 조국 대표의 지지자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조국 대표가 설령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뭐 그러니까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뭐 우리의 뭐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정치가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게 네. 그것이 과연 진짜 법학자인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국 교수가 해야 할 일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제가 한번 내일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네. 도태우 변호사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이제 될 텐데 그 5.18과 관련해서 북한 개입 여부가 상식이다라고 네. 주장하는 게 저는 훨씬 문제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의 이제 자녀 입시 비리 이전에 사실은 사모펀드가 문제가 됐었고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소도 되지 않고 처음에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탈탈 털어서 안 나오니까 이제 이동을 한 건데 이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나온 기록들에 따르면 잘못이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법의 법정에서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서는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거는 국민의 몫으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두 분이 뽑은 여야 수혜자들 그렇게 한번 좀 따져봤고요.
피해자도 잠깐 짧게만 한번 좀 가볼까요? 피해자를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저께 미리 답변을 받았는데 네. 지금 방금 두 분 조국 가지고 붙으신 거 맞죠? 아닙니다. 너무 의견을 알고 들었을 있네. 이 의견을 들었을 피해- 뿐입니다. 피해자의 네. 부분에서만큼은 네. 정치 대통합을 이루셨습니다.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이 꼽아주셨어요. 누구 누구입니까? 여당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당에서는 하태경 의원을 꼽았고요. 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이번 공천의 최대 피해자다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일치되는 답변입니다. 예, 네. 두 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미리 통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랐습니다. 대본 뭐 보고. 수긍 가능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아니 그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 사건이요. 일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운 의원의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당의 공천 파열음은 여기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당원 20% 여론조사 80%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상식이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거법 108조에도 그렇고 중앙선관위원회 여론조사 기준 5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연령대별로 가중치를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보면 20대에서 40대가 14%. 그리고 50대 이상이 86%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게 경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경선에 뭐 연령대를 반드시 몇 퍼센트씩 해야 줘야 된다는 게 된다. 없다. 이제 이런 게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뭐 당의 해명은 당내 경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50대 이상만 투표하지 않잖아요. 성동구에서 당연히 이거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쪽 취재를 해봤더니 민주당은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선관위에 요청을 해서 안심번호를 받는데요. 네. 그래서 안심번호 5만 개가 와가지고 그걸 돌려서 선거인단으로 활용을 하는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그냥 RDD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근데 랜덤으로 걸어서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하세요 이렇게 예, 물어보고. 뭐 그리고 네. 뭐 또 문자도 나왔잖아요. 지금 이해운 의원이 연령- 직접 초대해가지고 연령 속여서 그냥 답변하라고 한 내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해운 의원이 직접 쓰신 내용은 아니죠? 아니 그거? 그게 뭐 카톡에 나왔더라고요.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이제 카톡방에서 그런 내용들이 해당- 공유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공유가 특정 됐다는 연령대 거죠. 마감이 됐으니 예. 다른 연령대로 연령대로? 응답을 하면 된다. 이런 그렇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태경 의원이 또 어떤 분입니까? 예,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네.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근데 이건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저도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당에서 경선 룰을 만드는 건 당에서 만드는 거죠. 그건 사실은 정당 자유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전 뭐 이해운 의원이 뭐 어떻게 됐는지 이것보다는 이제 하태경 의원 자체가 이제 그냥 큰 피해자는 거죠. 결국은 네. 부산에 굉장히 좋은 지역구를 부산의 가장 좋은 지역구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만은 굉장히 여당세가 강하니 청년 특구 같은 청년 전략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자기 지역구는 사실 뭐 지금 이제 주진우 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네. 전 비서관이 그러니까 뭐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뭐 하태경 의원 대신 주진우 비서관을 바꾸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큰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는 희생을 했는데 그리고 온 데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본인이 이제 경선을 이겼죠. 네. 최종까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해운 의원한테 여성 가산점 5%를 주면서 바뀐 뒤집어졌죠. 겁니다. 네. 그것도 딱 아주 우연찮게 0.7% 포인트.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맞아요. 대표의 딱 차이가 0.7% 포인트인데 네. 아마 그 악마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0.7% 포인트가. 그걸로 진 겁니다. 가산점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참 이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장재로 의원의 희생을 얘기했지만 본인도 나름 큰 희생을 했는데 그러네요. 그냥 희생만 하게 됐죠. 그야말로. 해운대 버리고 왔는데. 그렇죠. 아니 그런 근데 점에서 하태경 좀- 의원이 이제 통화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갑자기 이제 3인 선거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어떤 마음이야 이게 말이 돼? 막 예, 시작부터 좀 그러시면서 약간 억울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도 결단하지 않을 때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을 이제 이뉴한 위원장이 처음 꺼냈을 때 오케이. 아무래도 난 가야겠다 네. 싶어가지고 짐 싸서 올라왔고 올라와서 어디든 험지로 가겠다고 하다가 이제 원래 종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랬다가 이제 일로 현역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온 건데 네.
본인은 당에서 이렇게 선다고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도 대우라고 표현을 하던데 하지 않으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 의원이 얘기를 삼선 의원인데 삼선 의원까지 그렇죠. 가점을 주는 게 맞는지 좀 약간 의아하긴 하죠. 사실 그런 점은 근데 우리 뭐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여당에서 억울한 분은 야당. 야당. 아, 야당에서 억울한 분은 분은 박영진 의원이 박영진 뭐, 의원이죠. 뭐 압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예.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어쨌든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뭐 대부분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경선에서 이길 것 같은 비명계 의원들은 컷오프 시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홍영표 의원 뭐 이런 의원들인 것 같고요. 이길 것 같은 의원들은 그러니까 경선을 붙여도 질 것 같은 의원들은 붙여봅니다. 대신에 다 하위 10% 20%로 낙인을 묶어버려요. 찍습니다. 네. 그건 가점만 그러니까 감점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낙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낙인 찍힌 겁니다. 이미 당원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원래 마치 불량 의원인 것처럼 낙인 찍혀진 거죠.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뭐 박영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다 이겼지만 결국 감점에서 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건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하나의 색이 된 겁니다. 하나의 색. 오늘 뭐 박영진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생명체가 없는 사막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생명력이 강화된다는 건 다양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무시되면서 과연 민주당이 어쨌든 민주당도 다음 대선을 통해서 집권을 이제 고민하고 할 텐데 네. 거기서 과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네. 뭐 너무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부글부글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공천은 거의 끝나가지만 이 상태로 그냥 너무 잘했어요.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그 같고요. 부글부글은 누가 한다는 거죠? 아니 뭐 국회의원들 뭐 공천 후보들, 탈락하신 분들? 뭐 공천 탈락한 사람도 당연히 포함이 네, 되고요. 뭐 당직자들, 보좌진들, 뭐 민주당의 여러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총선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워낙 심판 여론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국민의힘과 대결을 해서 네.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서 대선까지 갔을 때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근본적인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4월 총선 이후에 좀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당내에서도 그 입장 뭐에 따라서 정말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모 찬명 의원님을 만났는데 네? 뭐 뭐 찬명 찐명 찐명 찬명 아, 찬명 의원님을 네. 만났는데 제가 내일 장르만에서 최대 공천 수혜자 피해자 질문할 건데 의원님은 누가 제일 그러세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최대 공천 피해자를 현근택 변호사를 꼽으시더라고요. 아니 거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가 근데 실수를 이제 다른 했어요. 많은 잘못을 가진 후보들이 예. 그래도 뭐 컷오프가 되든 경선을 붙든 했는데 끝까지 이제 버텨봤는데. 그분은 친명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잣대로 아, 불출마를 해야 했다라는 평을 하시더라고요.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다르다 이거는 이거죠. 이제 우리가 다 개인의 의견으로 꼽는 네. 거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 입장에 따라서 네. 누가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현근택 했습니다. 변호사도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그분들 안타깝죠. 이제 낮에 시간이 좀 되시는 모양이군요.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빚은 실수이고 그것 때문에 예, 예. 이제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가 된 마당에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네. 볼까요? 다음 주제는 우리 한번 어쨌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그 막말들이 계속해서 좀 논란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막말 관련된 뉴스도 좀 있죠. 네, 지금 뭐 사실 오늘 굉장히 또 핫한 인물이 또 정봉주 전 의원, 아까 사실 박용진 의원이랑 예. 좀 연결이 되는데 네. 정봉주 의원이 경선에서 이겨서 이제 후보 확정 짓는 일만 남았는데 음흠. 또 과거에 했던 막말이 소환되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후보 확정 지은 분들 막말이 소환돼서 논란입니다. 아, 어떤 막말들이 자, 좀 어떤 있는지. 막말들이 있느냐 보여주시면요. 네. 제가 아유 읽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 읽지 않겠습니다. 예. 예. 여야 더 많은 막말이 있지만 뭐 두 번씩 꼽아봤는데 아유 뭐 이 진짜 중에 어느 게 제일 막말인가요? 와 진짜 뭐 어떻게 고르기가 어렵네요. 예. 근데 정봉주 의원을 막말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네. 저 말 자체가 뭐 2017년도 했다는 말이죠. 굉장히 뭐 잘못됐죠. 2015년도에 이미 저 발목 주례를 해서 네네네. 희생한 군인들이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 발목 주례 뭐 밟으면 뭐 목발을 뭐 경품으로 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자체가 과연 진짜 인성을 의심하게 만들죠. 과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런 가치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지?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하면서 더 엽기적인 건 깔깔깔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참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이제 뭐 여러 막말인데 그 막말 중에 뭐 최악이다 이런 뜻보다는 사실 저희가 알다시피 2012년 총선 때 김용민 낙검새 똑같이 정봉주 의원과 낙검수를 함께했던 김용민 씨가 사실 과거 막말이 소환됐죠. 이제 총선을 바로 앞두고 네네네. 바로 앞두고 소환돼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고 그것이 수도권 민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막말도 굉장히 과격한 막말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은 낙검새 정봉주 의원이 지금 막말이 다시 소환된 거죠. 근데 저는 2012년 당시에 문제는 김용민 씨의 후보의 당시 후보의 막말도 막말이지만 그것을 지도부가 전혀 정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말 자체가 아니라 지도부가 우왕좌왕하고 당시 한명숙 대표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뭐 걱정스럽다, 우려된다 얘기를 하면서 그냥 끌고 갔죠 끝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막말을 네, 어떻게 어떻게. 지도부가 대응하고 그다음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여론의 민심에 미치지 않도록 만드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것이 양당의 숙제인 거죠 지금. 예. 당의 입장이 좀 명확하게 나와서 뭐 이 후보는 취소하겠다든지 아니면 이 후보는 과거에 막말이 있었지만 뭐 앞으로 뭐 이런 사과를 했으니까 이건 괜찮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해야죠, 되는데 반드시. 그냥 예. 안타깝다 이러면서 좀 애매하게 가다가 그냥 전체적인 여론만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지금 지금 이제 윤리감찰을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국민의힘은 사과하면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주기로 하지 않습니까? 사과했다, 끝났다 이런 주장인데 네. 그게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언은 본인의 이제 인식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이제 정봉주 의원 윤리감찰이 시작됐다는 것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예고하는 어려워진다는 게 출마가 공천, 예, 배제시킬 수 공천에서 있다. 배제되고 제3의 후보가 아마 가능성이 있지 박용진 않냐. 후보도 아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안규백 그 전략공관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뭐 네. 그것이 원칙이다라면서 밝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아니고 제3의 후보를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이렇게 원칙이 얘기를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직으로 민주당. 바뀐다. 예, 전략직으로 바뀌면 세 사람이 당에서 와야 이제 된다는 선택을 거죠. 하는 건데 경선했던 사람이 박용진 아니라. 의원 절대 배제되지는 않는 걸 수도 있죠. 근데 네, 이제 모르겠어요. 안교백 위원장의 뉘앙스는 사실 그쪽에 가까운 네, 거죠. 그죠. 박용진 제3의 의원을 후보. 염두에 두지 않고 제3의 후보로 갈 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기 지금, 때문에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사실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이런 이분도 이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문제적 발언이 많아요. 네. 그리고 더한 것은 조수연 그 대전 서구갑 예비 후보인데요. 일제 강점기가 더 좋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던 건국절 논란이죠. 2007년 이명박 네. 정부 시절에 상당히 심각한 역사 왜곡이 있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제가 그래도 있었으니까 철도도 깔아주고 살기 좋아진 거 살기 아니냐? 좋아졌다. 건물도 신식 건물이 들어오고 네. 뭐 서구 문명이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식민지를 찬양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러면 일본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도도 못 갈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로 폄훼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때 그 뉴라이트 사관을 가졌던 학자들에 대한 국민적 비토와 비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일을 예찬하는 방식으로 일제 시대가 더 좋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정치 국민을 대표해서 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2017년도의 일이고 너무 옛날 일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심각한 수준의 발언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독일처럼 하면 나치를 찬양한 사람을 국회 의회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 자체야말로 공천을 취소하고 이런 네. 분들이 정치하면요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과도하게 일본 그리고 과도하게 미국 지향으로 가면서 사실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국회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수준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 기자님 의견에 다 동일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저도 동의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 발언이 잘못됐다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정당에서 공천을 하겠다. 그럼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지금 역사왜곡 금지법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는 처벌해야 된다. 전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역사나 역사의 논쟁은 늘 자유시장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옳은 얘기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릇된 얘기가 자체도 그 시장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그것이 자유시장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뭐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전 찬성할 수 없다. 그것이 결국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 다음에 뭐 모든 자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상의 자유 다 그런 자유에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남이 얘기할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그것이 결국 논쟁 속에서 퇴출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그게 잘못됐다. 근데 그 발언 자체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 네네네. 잘못됐다는 생각이 시장에서 듭니다. 이렇게 버림받는 이야기가 될 수는 있으나 그걸로 처벌까지 가는 건 너무 과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아니죠.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네. 이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그냥 무도하게 본인의 자유가 다 확인되면 방종이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것을 그냥 규제하지 않으면 국가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 비하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성소수자 비하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면 된 다른 문제죠. 아니요. 제 얘기는 그런 법적으로 처벌하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 역사 왜곡을 끊임없이 일삼으면서 중요한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런 정도의 처벌이 있지 않고는 계속 정치 쟁점으로 불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8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4.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아니요, 해나가야죠.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야죠.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네.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 발언은 퇴출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네. 혼돈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점에 그렇- 있어서 예.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공론의 장에서 네. 제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공론의 장에서 제기해서는 안 되는 이슈가 있다고 이견이 생각하는데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이슈들은 뭐예요? 아니 지금 5.18 문제에 5.18.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네. 4.3에 대해서 이견이 역사에 있을 수 있어요? 역사에 있어서 사실 관점이라고 하면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니, 역사라는 건 늘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그렇죠. 나오면 그렇죠. 새로운 사료가 나오면 네.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 늘 재해석되는 겁니다. 네. 팩트가 진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가 있지. 딱 여긴 진실이 있다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무런 논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아니.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 지금 역사적으로 명징하게 확인된 사실마저도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을 주장을 부정하는 하는 순간에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감을 얻겠습니까? 공감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로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그 공당에서. 정당의 책임을 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민심의 심판을 본인이 받아들이든 해야 아니요. 되는 근데 거죠. 그거를 공당에서 한 보증 분은 세워서 네네. 사회적인 처벌이면 된다. 한 분은 법적으로도 처벌해야 된다. 그 부분이 다르신 거지.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요. 나쁜 짓이다. 왜냐하면 예. 지금은 하시는 이런 것 거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도 굉장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런 문제들 때문에 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라고 강제하는 독일은 거잖아요. 가해 국가로서 책임을 더 크게 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점에서. 역사 왜곡 아니 우리는 처벌법을 피해 국가이기 때문에 만들었을 그걸 때 관용을 베풀어야 그걸 됩니까? 관용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네. 우리 아니 친일에 그러니까,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친일의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일제 친일을 강점기가 규정함에 더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많은 사실이 존재하고 너무나 많은 왜곡들이 존재하고
너무나 다른 관점들이 존재하는 거 친일을 네. 두고요. 그런데 아니, 일제강점기가 생각하는 더 살기 친일이- 좋았다라고 하는 게 용인될 수 있는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근데 친일을 규정할 때 있어서 그런 사람이 그걸 공당을 규정을 대표해서 정치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권자가 심판할 거라는 거고 만약에 그런 늘 잘못이 있는 장기자님 사람들을 항상 예. 국민이 판단하겠죠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하겠죠. 예. 당연히 저는 국민이 거기에서 판단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책임은 또 하는데, 정당에 지는 네. 거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건 후보자로조차도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뭐 과거 그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이제 중요한 당에서도, 포인트는 네. 이제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고 뭐 대전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사실 유권자로서 굉장히 불쾌감이 드는데 뭐 포항에서는 과메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국민의힘 후보라면 네. 저는 어떤 모욕감 시민으로서의 어떤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어디는 뭐 물미역만 거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천만 받으면 우리는 당선이야. 그래서 공천 받으면 그때부터 선거운동 하지 않고 집에 문 닫고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네. 잘못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실수하면 표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이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나 그 지역에 지역적 특성과 현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국회로 오지 그러니까 사실상 않습니까? 국민적인 심판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들 중에 막말이 여러 개 나왔으니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막말 같은 경우는 나와도 되는 막말이에요? 아니면 요거는 출마조차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정봉주 의원의 막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런 말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정봉주 의원은 출마조차 안 되는 거냐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네. 모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퇴출되는 게 맞죠. 그러나 네. 그러나 그분들이 또 인기를 가지고 또 하잖아요. 트럼프도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에 당선되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분도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걱정을 하고 우리도 네. 걱정을 하고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 이런 세계사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막말 정치가 막 허용되고 상대방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끊임없이 소수자를 배격하고 하는 정치가 그런 옳다고 말할 수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 안, 아닙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나오는 게 좋은 정치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그렇죠.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논란이 좀 됐던 거는 그런 사람들을 그럼 못 나오게 해야 되냐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뭐 장해찬 혹은 뭐 조수현 이런 사람들은 못 나오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니, 국민들이 저는 이렇게 선택할 기회. 생각해요. 예. 저는 자기가 알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럼요. 알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인이라면 저는 스스로 자제하는 게 예, 좋겠으나. 겸허하게 스스로 성찰해야죠. 저는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럼 그 기준은 여당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여당이든 예. 야당이든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은 어때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비판적으로 네. 다 보도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일종의 이제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언론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을 보도하는 게 옳은지 네. 이 주장을 그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네. 오늘 또 비판하라고 길게 얘기하는데 보도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저는 비판하라고 그런 기능이 보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살아 있어야 중요한 된다고 게 생각합니다. 정당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여러 맞아요. 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정당의 기능입니다. 네. 민주주의를 결국은 정당이 지켜나간다는 말이 그리고 그런 후보들 당연히 정당에서 배격하고 배제하고 걸러내야죠. 해야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 막상 또 선거철이 되면 그래도 인기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추천을 해갖고 어쨌든 우리 지지율 높여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더 뽑으려고 하는 게 이제 정당의 모습이니 그게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군요. 글쎄 저는 뭐 정봉주 의원은 인기가 많은 분이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지만 도태우 변호사가 인기가 많아서 아, 그 뽑혔다고 사람은 인기도 생각하진 없는데. 않습니다. 아, 인기도 누군지도 없는데. 잘 인기가 모르죠. 많으면 그럼 용납이 되나요? 안 되죠. 네. 아니 근데 시민들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에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딜레마가 당이 있는 정부적 거죠. 판단을 그렇습니다. 네. 당의 정무적 그래서 판단 맞습니다. 왜 공당이 예. 왜 있습니까? 그렇죠. 당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이게 옳은 정치인지 예. 그릇된 정치인지 그런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언론도 이런 보도를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맞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판단을 하는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어쨌든 윤리감찰단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고 이제 그렇다면 경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뭐 어떤 결론이 날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뭐 네. 아 공천이 그렇죠. 사실은 예, 되돌려질 그러니까 가능성이 사실은 이게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 정당에서 먼저 경선 전에 걸러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도태우 후보 건도 사실 이게 뭐 아까 최대 수혜자 도태우 후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재심사를 요청했죠. 맞아요. 자, 만약에 행정 영역이라면 행정 영역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과연 절차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한번 검토해 보자.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해도 됩니다. 행정 영역은 그렇습니다. 정치 영역은 그렇지 않죠. 정치 영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심사를 요구했으면 거기서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와야 이거 이 자체가 메시지니까요. 네. 메시지니까 이 메시지를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당에서 다른 절차가 나왔어요. 다른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공천을 가기로 한 겁니다. 한동훈 그럼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 얘기를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긁고 부스럼을 만든 겁니다. 이슈화를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시킨 거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재심사를 위원장이 통해서. 그 이렇게 말도 안 하면 문제 의식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네. 그 말을 던질 거였으면 당연히 그거를 당에서 뭔가 받는 공천을 시스템이 있어야 취소시켰어야죠.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실현시키지 못하고 네. 그걸 그대로 끌고 간 것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미숙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돼버린 아니,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근데 분명히 이제 여당 내에서 제일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관위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안 듣는 거는. 예.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 굉장히 공관위에서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경선을 통과한 겁니다. 경선을 통과한 상태에서 이것을 뒤집었을 때 만약에 도태우 후보가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이거 과연 이것이 이길 수 있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TK의 여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뭐 좀 친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민심도 존재하지만 그런 법적 문제도 아마 논의 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선 전에 사실 이런 문제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 사전에 정당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그 안에서 걸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법무부에서 네. 원래 그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기능을 법무부로 다 가져갔어요.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인사 네. 검증단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사검증 관리단인가 관리단이죠. 그거요? 네. 그걸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걸러진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해볼 때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 합참의장으로 내세우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결국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도 되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네. 뭐 정치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검증에 있어도 검사 출신이면서도 검증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의 무능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저는 이 도태우 변호사와 관련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합니다. 예, 뭐 누구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예,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본인들도 판단해요. 이렇게 발언하고 이렇게 문제적 행동을 많이 한 사람, 네.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의힘 사람들이 제일 부끄러워하는 게 뭐냐면 지난 총선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요. 네. 저 사람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해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공천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괴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으니까 그분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버린 게 아닌가 그 싶습니다. 힘은 어떻게 저 강 위쪽에서 모르겠어요. 네. 발언을 삼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이 막말이 앞으로 선거 보통 이제 막 기간이 되면 더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러면 앞으로 20며칠 정도, 27일 정도 남은 이 네. 선거 기간 동안 아마 과거에 했던 것들이 막 소환되기도 할 거고 그렇죠. 또 현재 진행형에서 또 어디 뭐 유세나 이런 데서 한 발언들이 또 막 화제가 또 될 텐데 굉장히 국민들은 이런 막말 비슷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한 20여일 동안 계속 들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제 생각에는 네. SNS가 문제입니다. SNS. 다들 계정을 폭파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SNS가 문제고요. 각종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될 본인도 아마 겁니다. 기억 못 할 거예요, 그죠? 네,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늘 발언에 주의하고 본인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네, 너무 네, 도덕적인 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검증의 대상에 오른다는 것은 본인 그렇죠. 스스로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말들의 가장 큰 피해자가 조국 대표죠. 사실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그것이 SNS에. 다 위선과 이런 걸로 돌아온 거죠 본인들한테 사실은요. 예.
근데 그거는 요즘은 뭐 큰 논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참 막 논란이 좀 많이 조국, 됐었던 것 같은데. 대장경이라고 네. 조국 대장경이라고 나올 거 했었죠. 다 나온 건가요? 많이 지금? 나왔었죠. 그때 뭐 네. 거의 매일 뭐 기사가 쏟아졌으니까요. 네. 근데 선거 이제 종반전으로 갈수록 네. 아마도 이제 막 그런 게 더 많아지겠죠. 예.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가 지금 이제 네네. 공간에는 시대 공천은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 선대위 캠페인의 체제. 시기가 왔고 선대위가 할 건데 네. 선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것을 빨리 정돈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이제 어느 당이 잘할 수 있느냐에 지금 이제 20여일이 달려 있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치권의 지금 막말 얘기까지 한번 좀 나눠보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저희가 내일은 말입니다. 아주 독특한 특집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22대 총선에 수많은 전국의 격전지들이 있습니다. 그 격전지들을 저희가 내일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26일 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90% 이상 확률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놀라운.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1시간 넘게 했는데 나는 뭘 상관없- 90%를 나 맞춘다는 정치 안 할 거예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거의 100%. 막말이네. 네. 네, 막말. 누가 당선된지 총선 결과를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네, 진짜. 저희가 어마어마한 시스템들이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정도사네, 정도사. 네. 시스템 막 갖다 붙이지 마요. 우리 시스템 예측이 또 있으니까요. 아. 그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내일 알려드리고 그리고 내일 또 조국 대표도 함께 하시니까 내일은 한번 좀 가능하면 많이들 와주시고요. 내일 좀 특집으로 조금 더 평소보다 길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재명 부사장님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또 신혜영 기자님까지 세 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